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임진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주제가 아니라서,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직 문화, 사람, 오거니제이션 스트럭처, 메커니즘 이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많이 안 오실 줄 알았거든요. 이 앞쪽에 이렇게만 계실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이 오셔가지고 조금 떨리기도 하고요. 손에 땀이 나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뭐냐면 아마존의 혁신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다라는 맥락들이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받는 질문은 뭐냐면, 아마존은 어떻게 해서 혁신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받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타이틀이 나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의 강력한 의지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이 좀 있다? 맞습니다. 근데 제프 베조스가 강조를 하는 인벤션이라고 하는 발명이라는 내용을 놓고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발명은 생각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형식, 다양한 규모로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그들의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때 그 발명이 굉장히 트랜스포머티브한 발명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존은 굉장히 거창한 미션을 회사 창립 초기부터 세웠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브로드하기도 하고요. 근데 생각보다는 스페시픽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고객 중심적으로 고객한테 필요한 것들만 저희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발명을 하고, 그 메커니즘상으로 고객을 가장 중심에 두겠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뒤에 있는 커스터머 센트릭 컴퍼니라고 한 뒤쪽 부분에 점점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 뒤에다가 예를 들면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되겠다. IT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되겠다. 이테일 비즈니스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되겠다. AI 스피커 시장에서. 상당히 뒤에다가 뭔가를 갖다 붙이면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럼 굉장히 브로드한 게 되죠. 그래서 아마존은 어떻게 보면 인더스트리에 대한 제약이 없어요. 어떤 인더스트리에서도 고객들을 위해서 우리가 플레이를 할 수만 있다면 그 인더스트리에서 고객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아마존의 이노베이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고객에서 시작을 하고 워킹 백워드 방식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워킹 백워드 방식은 고객을 가장 중심에 두고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를 시작을 하는, 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마존만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서부터 조금씩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걸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아마존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1994년에 제프 베조스가 항상 얘기가 나오듯이 거라지에서 회사를 창업을 합니다. 잘 나가던 투자회사의 부사장직을 때려치우고요. 그 이후에 1995년부터 아마존닷컴이라고 하는 온라인 서점으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진행을 하다가 2006년에 AWS 서비스를 론칭을 하고, 그 다음에 2007년에 킨들 플랫폼을 론칭을 하고 2015년에 북스토어를 만듭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인더스트리 영역이나 서비스 영역이나 굉장히 다양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객 중심적으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고객한테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킨들은 전자서적 플랫폼입니다. 그냥 하나의 디바이스가 아니고요. 이북 리더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킨들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문학서적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출판사에서 출간을 해줄까요?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신춘문예에 당선이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요행이 아마존의 혁신 문화에 대한 책을 쓴다면 제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서적을 내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킨들이 나온 배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적으로 출간되지 않는 독립작가들의 작품들을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킨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독립작가들이 킨들 플랫폼에 가입을 해서 책을 또는 본인만의 전자서적을 발간을 하게 되면 킨들 플랫폼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거죠. 1995년에 아마존닷컴이라고 하는 온라인 서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 2015년에는 다시 오프라인 북스토어를 시작을 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때문입니다. 고객의 경험을 분석을 해보니까 온라인 서적에서 판매하는 상황만 고객의 경험으로 확보가 된 게 아니라 결국엔 오프라인 서적에서 고객이 경험하는 측면도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프라인 북스토어에서도 비즈니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북스토어를 만들었습니다. 아마존이 생각하는 혁신 문화의 비법? 아니면 혁신 문화에 있어서 필요한 4가지 필라? 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컬처고요. 두 번째는 메커니즘, 세 번째는 조직 구조, 네 번째는 아키텍처입니다. 컬처라는 부분은 사람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아마존이 얘기하는 리더십 원칙을 따라가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거냐라는 부분이고요. 메커니즘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코드화된 행동 양식입니다. 고객을 중심에 두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한 메커니즘입니다. 세 번째는 조직 구조고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투피자 팀이라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네 번째, 이렇게 조직 구성까지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인가, 어떻게 애자일하게 스피디하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발명을 해낼 것인가에 대한 IT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얘기가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컬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컬처는 왜 중요하냐면 혁신의 속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14가지 리더십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리더라고 하면은 어떻게 정의가 내려질까요? 일반적으로 리더라 하면 매니저, 아니면은 피플 매니저, 아니면은 팀장,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마존에서는 보시는 바처럼 everyone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직원들 뿐만 아니라 팀장, 매니저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 리더십 원칙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근데 14가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익숙하세요. 첫 번째는 저희 표현으로 커스터머 옵세션이라고 하지만 고객 중심.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오너십이라고 하는데 책임감. 그 다음에 바이어스 퍼 액션이라고 하는 거는 실행력. 딜리버 리절트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 일반적인 기업에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계신 행동 양식하고 비슷합니다. 아니면 행동 강령. 근데 왜 저희는 LP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직원들한테 굉장히 강요 아닌 강요를 하면서 따르라고 하는 걸까요? 저희가 1999년에서 2000년 또는 2001년까지 조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과거에 저희도 미션이, 지금 현재도 미션이 있지만 비전도 있었고 코어 밸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아마존은 미션과 리더십 원칙만 있습니다. 비전과 코어 밸류는 없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 이유는 1999년에서 2001년 사이에 조직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정책만으로는 직원들이 회사의
풀 데디케이션을 하면서 우리 회사가 바라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리더십 원칙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따라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 원칙은 저희가 승진에 대한 부분, 연말에 고과 평가를 할 때, 그 다음에 에브리데이 저희가 얘기를 하는 비즈니스 디스커션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교육 사업을 맡고 있지만 고객분들한테 좀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할 때, 고객이 원하는 건 예를 들면 솔루션 아키텍트 관련된 교육 과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과정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뭘 더 요구를 하는 건지 다이브 딥을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일매일의 디스커션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벽에 걸려있는 하나의 어떤 우리가 바라는 바, 염원이나 바람이 아니라 에브리데이에 매일매일 사용하는 행동 양식에서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는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리를 짧게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원래 1997년에 제프 베조스가 주주들한테 보낸 서한에는 6가지의 코어 밸류가 있었습니다. 비슷합니다. 고객 중심, 오너십, 바이스펙션, 프루갤리티는 조금 굉장히 독특한 용어긴 하지만 검소하다, 검약하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어링 바를 높게 가져가자,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을 하자. 이 6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1999년부터 2001년 사이 조직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작은 조직에서는 사실은 복도를 걸어가면서 볼 때마다 사람들하고 얘기가 하기가 쉽습니다. 누구누구 씨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요? 뭐 좋으셨나요? 뭐 비즈니스가 잘 됐나요? 뭐 아이는 어떻게 잘 크고 있나요? 서로 잘 알죠. 근데 만약에 100명이었던 규모에서 1000명, 10,000명, 2만 명의 규모로 가게 되면 뒤에 오신 분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001년에 10가지의 리더십 원칙을 만듭니다. 그 이후에 2010년에 다시 14가지 리더십 원칙으로 코어 밸류와 10개의 리더십 원칙을 합쳐서 14개로 만듭니다. 그 이후에 2015년 8월에 다시 리더십 원칙이 조금 바뀌어요. 제가 왜 이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 회사, 즉 아마존이 갖고 있는 리더십 원칙은 그냥 벽에 걸려있는 십계명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변화를 일으키는 거고, 세대가 바뀌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원칙이 뭐냐라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사례를 드리면 Invent and Simplify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Invent and Simplify라는 거는 발명을 잘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뭔가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고객 중심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랫부분에 미스언더스투드라고 하는 부분을 노란색으로 좀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를 새롭게 발명을 하려면 과거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실험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실험을 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듣냐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뭔가 그 이상을 따르는 분들한테 들리는 얘기들을 대부분 보면 뭐냐면, 미쳤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면 세상에 없던 거기 때문에 미쳤다라는 얘기를 한동안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웹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2006년도에 월스트리트 저널과 비즈니스 위기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위험한 도박이라고. 그리고 나온 얘기는 뭐냐? 하던 거나 잘 하지. 리테일 비즈니스에서 수익이 안 나고 있고 계속 마이너스 성장만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죠. 마진 자체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익이라도 제대로 내지가 그 당시의 얘기였습니다. 또 다른 걸 한번 살펴볼까요? 원웨이 도어 디시전과 투웨이 도어 디시전. 저희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 쓰냐? 바이어스 포 액션이라고 해서 뭔가 익스큐션을 빠르게 할 때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웨이 도어 디시전은 뭐냐면, 들어갈 때 문에 손잡이는 있어요. 근데 들어가고 나면 그 반대편에 있는 문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에도 나왔었던 것처럼 굉장히 괴기스러운 장소에 갔는데 문은 하나밖에 없고 그 뒤에 귀신이 있을지 아니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뭔가가 있을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문을 잘 열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투웨이 도어 디시전은 심플합니다. 이쪽에도 문 손잡이가 있고요. 반대편에도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아니면 다시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반대편에 손잡이가 없는 문을 열고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의 느낌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내가 받는 프레셔는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뷰는 뭐냐면 원웨이 도어 디시전은 생각보다 월드와이드하게 의사결정을 할 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프 베조스가 얘기를 할 때도 어떠냐면 원웨이 도어 디시전이라고 하는 타입 1 디시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30% 미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데 있어서 대략 20%에서 25% 정도라고 하고요. 투웨이 도어 디시전은 70%에서 75%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죠.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굉장히 오래전 얘기로 할 때 뭐냐면 나폴레옹이 자기 부대를 이끌고 이 산을 넘을 때 얘기를 할 때 하죠. 이 산이 아닌 개비 하는 것처럼 그럼 저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익스큐션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70% 정도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서 빨리 행동을 하시라는 겁니다. 90%의 데이터까지 모아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면 이미 때가 늦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저희가 홀푸드 같은 회사를 인수를 할 때는 당연히 원웨이 도어 디시전을 합니다. 근데 드론 배송 같은 테스트를 할 때는 저희가 원웨이 도어 디시전을 하냐? 아닙니다. 그냥 투웨이 도어 디시전을 합니다. 익스큐션 해보는 거죠. 안 되면 접으면 되니까요. 그게 지금 딜리버리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원웨이 도어 디시전과 투웨이 도어 디시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메커니즘입니다. 메커니즘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코드화된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 비슷한 걸 사용을 하세요. 예를 들면 브레인스토밍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시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디자인 띵킹이라는 걸 한다든가 아이디에이션을 한다든가 저희도 동일하게 합니다. 근데 조금 독특한 부분은 뭐냐면 그 뒤에 워킹 백워드라고 하는 방식을 활용을 해서 한다는 거죠. 워킹 백워드는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고객에서 시작을 합니다. 고객의 문제를 듣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관찰을 통해서 고객의 문제가 뭔지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거는 뭐냐면 가상의 신문 배포 기사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문 배포 기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에 관련된 FAQ, 자주 질문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고객의 경험을 비주얼라이즈해서 시나리오 콘티처럼 만들어내는 것들이 전체적인 워킹 백워드의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고객한테 설명을 듣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본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세요.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객은 잘 모른다. 본인들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관찰을 하고 어떻게 고객의 문제를 정의를 하냐? 이 5가지 질문으로 고객의 문제를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 고객이 누구냐? 저 같은 경우는 교육사업부에 있다 보니까 저희 교육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실 거고요. 저희 AWS 비즈니스 쪽에서는 AWS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분들이 고객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더스트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러면 두 번째는 뭘 하냐? 그 고객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해드린다라고 하면 어떤 베네핏이 고객한테 있을 거냐? 아마존 웹 서비스나 아마존이 아닙니다. 고객한테 어떤 베네핏이 있을 거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말 그게 고객한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 포인트에서 아니면은 고객이 뭔가 말씀을 하셨다라는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해드렸을 때 고객의 경험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을 5가지를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결과물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상의 신문 배포 기사, 그 다음에 FAQ, 그 다음에 비주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문 배포 기사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상으로 쓰는 겁니다. 2020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모 금융회사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금융 상품을 출시합니다. 그 금융 상품의 혜택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금융 상품을 받으신 고객분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를 명시적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FAQ는 금융 상품의 내용이 정확하게 뭔가요? 대상은 누군가요? 그게 출시가 되면 기존 상품과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질문들에서 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은 뭐냐면 그 고객이 은행에 방문을 해서 예를 들면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한 전체적인 절차를 플로로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워킹 백워드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은 고객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마지막에 가면 그 해결점이 약간의 비주얼라이즈가 돼서 보인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오거니제이션입니다. 오거니제이션은 왜 조금 독특하게 다르냐면, 저희가 표현을 할 때 스몰, 작고 애자일하고 그 다음에 권한이 이양된 정말 독립적인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투피자 팀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투피자 팀으로 구성이 되는 건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채용을 할 때 빌더들을 채용을 합니다. 빌더라는 표현 자체를 해석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용어를 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를 그대로 따르는 사람보다 기존에 있었던 게 A지만 내가 봤을 땐 B라는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걸 해보면 안 될까요? 라는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셀프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것도 제공을 하지만, 결국에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 아마존 사람들이 해결을 하려면 뭔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피자 팀으로 구성을 합니다. 투피자 팀의 개념은 어떤 특정한 문제의 사이즈가 크든 작든 기술적인 문제든 비즈니스적인 문제든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그 문제 하나를 해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규모로 구성이 된 독립적인 팀입니다. 그래서 투피자 팀의 의미는 뭐냐면 피자 2판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뜻에서 투피자 팀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한다라고 하면 감자탕 대짜가 한 4명 정도 먹을 수 있으니까 2개의 감자탕 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략 한 5명에서 7명, 아무리 많아서 12명을 넘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든 조직이 투피자 팀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도 투피자 팀 사이즈를 넘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서비스 개발을 하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 서비스 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투피자 팀을 따릅니다. 근데 투피자 팀을 만드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익스페리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자주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뒤에서 실험과 또는 실패에 대한 또는 혁신에 대한 부분의 연관성에 대해서 제프 베조스가 얘기한 부분을 말씀을 추가로 드릴 건데요. 여기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뭔가 새로운 걸 시도를 많이 하려면 실패에 대한 비용을 낮추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금융권에서 차세대 프로젝트를 할 때 일반적으로 몇 개월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1년 8개월 1년 6개월이겠죠? 1년 6개월, 1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그 프로젝트를 한번 시행을 해서 그게 실패가 되면 가능할까요? 은행장님께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빅샷의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원웨이 도어 디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금융권에서 뭔가 작은 서비스 하나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시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정도 시간은 안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뭔가 많은 테스트를 해보고 실험을 해보고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경험을 쌓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실패의 비용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익스페리먼트를 많이 하면 할수록,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10개 중에 1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제프 베조스가 2015년에 주주들한테 보낸 서한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자료가 아마 따로 배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이 다른 회사와 유니크하게 다른 점은 뭐냐면 실패하기 가장 좋은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패는 이노베이션에 있어서 실험과 실패는 따로 떼놓고 설명할 수 없는 쌍둥이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보면 세상에 없던 시도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없던 시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성공 가능성보단 실패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뭔가 과거에 해보지 않은 거를 새롭게 시도를 하려고 한다. 근데 뭔가 겉필링상 그게 성공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건 사실 과거에 그거와 유사한 걸 해보신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것 같다라고 이미 느끼시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걸 한다라고 보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실험을 제대로 하고 있냐? 아니면 실험의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마존도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었고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파이어폰이라는 걸 만들었었던 걸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2014년 7월에 제프 베조스가 호기롭게 미디어에 나와서 우리 폰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2015년 1월에 7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우리 파이어폰 포기하겠습니다. 판매되지 않은 1억 7천만 달러어치의 재고는 손실 처리하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웨이 도어 디시전이었는지 투웨이 도어 디시전인지. 근데 1억 7천만 달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손실 처리였잖아요. 그럼 그 전에 우리는 얼마를 투자를 했을까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돈을 투자했을 거고요. 인력도 많이 투입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투피처팅 같은 사람도 많이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한간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알렉사로 갔다. 파이어폰에 실패해서 이 결과물이 알렉사로 태동이 됐다. 일부는 맞고요. 일부는 안 맞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파이어폰에 있던 기술이 알렉사에 적용된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약간은 맞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파이어폰에서 파이어폰 팀 안에서 파이어폰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었던 엔지니어 분들이 알렉사 쪽에 조직으로 흡수가 되면서 그쪽에서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피자 팀으로 운영을 하시던 분들이 조직적으로 이동이 되면서 그쪽에서 일을 하신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가서 계속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알렉사가 태동하는 데 도움을 준 건 맞죠. 기술적인 거는 아니지만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번째는 아키텍처입니다. 앞에 설명드렸죠. 사람이 중요하고 우리는 빌더 같은 사람들을 뽑고 그 사람들이 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에 굉장히 조직적으로 봤을 때 투피자 팀으로 운영이 되면서 애자일하게 스피디하게 뭔가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적으로 돈이 적게 드는 테스트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셀프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필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많은 테스트를 해보시려면 누군가에 가서 우리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IT 인프라 측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뭔가의 게이트키퍼가 있으면 테스트를 많이 못하십니다. 그래서 아마존닷컴은 거의 대부분이 AWS 클라우드 서비스 위에 올라가 있고,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 AWS에 대한 부분은 많이 말씀은 안 드리지만 결국엔 이게 실패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고, 필요한 만큼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레고 블록처럼 필요한 서비스들을 100개 이상의 서비스들을 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경험한 내용들을 고객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으로 만들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경험했었던 혁신의 어떤 동력들 아니면 혁신의 비밀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아마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해서 설명을 들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내부적으로 가지고 계신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짜리거나 한 이틀짜리의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컨설팅을 받으신다거나 워크숍을 진행을 하실 때 고위 임원들의 스폰서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잘 진행이 안 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고객의 문제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고객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객의 문제신 거예요. 예를 들면 금융권 고객이시다 그러면은 금융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의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가져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혁신 전문가들이 가서 원데이, 투데이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문제를 디파인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과정들에 대한 처리 또는 도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마지막에 가면 워킹 백워드 방식으로 PR, FAQ까지 만들어내시는 것까지 저희가 도움을 드립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요, 아마존 웹 서비스 뿐만 아니라 아마존닷컴에서 제프 베조스가 얘기하는 건 지난 24년, 25년, 이제 1994년에 창업을 했으니까 올해로 25년 차가 되는데요. 지난 25년 동안 집중한 건 크게 세 가지라는 겁니다. 고객, 발명, 페이션트. 근데 페이션트가 왜 갑자기 나왔을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세상에 없던 걸 새로 발견을 하면 미친놈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미친놈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아야죠. 근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면 참을 수가 있어요. 마켓에서 어떻게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어떤 흔드는 상황에 있어서도 참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재밌게도 제가 약간의 사례는 하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다르게 좀 직장 경력이 좀 되는데요. 제가 1997년에 금융권 SI 업체에서 일을 할 때 인터넷 뱅킹을 만들었습니다. 프로토콜을 만들었고요.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1997년에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쓰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셨을까요?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2000년 말 2001년 넘어가면서 거의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인터넷 뱅킹, 웹 뱅킹을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왜 만드냐고. 재밌을 것 같아서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근데 일단 첫 해는 넘어갔습니다. 97년에. 98년이 돼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져서 금융권 고객분들을 찾아가면서 시연을 해드렸어요. 잘 된다, 괜찮다, 쓸만할 것 같다. 근데 웹브라우저를 누가 쓰냐? 폰뱅킹도 잘 안 하던 시절에. 근데 2000년이 넘어가면서 2001년 그 타임프레임 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모든 금융권이 인터넷 뱅킹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저는 병역 특례가 끝나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긴 다음에 그 회사는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소스 코드가 어디냐고. 소스 코드 CD로 2장을 구워서 드리고 나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뭔가를 했는데 지속하지 못해서, 끈기 있게 추진하지 못해서, 아니면 주변의 환경적인 영향들 때문에 뭔가 계속 이끌어가지 못한 것들이 많으실 거라는 거죠. 쉽게 하실 수 없습니다. 분명히 회사의 조직적인 서포트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는 뭐냐면,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혁신을 이끌어 갈 거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이 갖고 있는 4가지를 다 따르면 되실 거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마존의 방식인 것 뿐인 거고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해석하시고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반영하실 건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국내 모 회사에서는 아마존이 그런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파워포인트 잘 안 쓰고 무슨 워드 다큐멘트라고 하는 걸로 내러티브로 회의를 한다, 미팅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파워포인트로 발표하잖아요. 저희도 파워포인트 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미팅에는 파워포인트를 안 씁니다. 그래서 모 국내 회사가 그걸 적용을 하셔서 쓰셨습니다. 근데 하는 방식은 기존의 파워포인트로 만드셨던 걸 그대로 워드로 옮겨 가셔가지고 다큐멘트 페이지가 30페이지, 40페이지, 50페이지가 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엔 아마존의 혁신 문화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뭔가 변화를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처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100% 반영이 돼서 잘 될 거라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만의 방식 또는 여러분 회사만의 방식을 만드시는 게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런 4가지 메커니즘 또는 4가지 중요한 필러가 여러분들이 혁신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고객을 중심에 두시고 그 고객을 위해서 뭔가 발명을 해내고 그 발명해낸 걸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혁신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고 하면 제가 계속 자리에 있을 거니까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